제가 처음 하늘을 동경하게 된 것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평양 순환 비행장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온 고위급 대표단을 영접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저를 함께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난생 처음 전투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미그기가 활주로에 늘어서 있었고 조종사들이 비행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속에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커서 비행기 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우리 성훈이가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 특히 수학과 물리에서는 전교에서 저를 따라올 학생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이 학생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제가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의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종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성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핵심 계층 출신이어야 했고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둘째,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학과 물리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셋째, 신체 조건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시력이 좋아야 했고 키와 체중이 일정 기준에 맞아야 했으며 어떤 질병도 없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를 조종사로 만들기 위해 태어나게 한 것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고등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대학이었고 그곳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년 동안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저의 열정을 높이 사셨고 저를 특별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저는 공군사령부에서 나온 선발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성적표와 신상 기록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공군 조종사 후보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순환 비행장에서 보았던 그 은빛 전투기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드디어 저도 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너는 이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사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잊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곧바로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6개월은 기초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보와 사격과 전술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후보생들이 그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1년은 비행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훈련기에 올라탔습니다. L-39라는 체코슬로바키아제 훈련기였습니다. 교관이 앞좌석에 앉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고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 기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구나. 나는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훈련 과정에서 저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보다 비행 감각이 뛰어났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교관들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조종사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히 야간 비행과 저공 비행에서 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저는 김일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였습니다. 졸업 후 저는 공군 제2 전투비행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온천군에 있는 비행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그 다-21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마하 2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미그 21을 몰았을 때 그 압도적인 힘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훈련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면서 기체가 하늘로 치솟을 때 저는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하늘의 지배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그해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북한 사회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자란 저는 이 땅의 평범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시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온천 비행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비행장 주변에는 작은 마을들이 있었고 농민들이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마을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세계는 하늘이었고 땅 위의 일들은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장 철조망 근처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쫓아내면 물러갔다가 또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료 조종사 김영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철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지만 농촌 출신이어서 저보다 세상 물정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것이냐? 영철이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성훈이 형, 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홍수로 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비행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입니다. 혹시 음식 찌꺼기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평양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굶주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와서도 식사는 항상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조종사들은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달걀과 고기가 매일 나왔고 때로는 과일도 나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굶어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비행장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미 굶어 죽었거나 어디론가 식량을 구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눈만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훈련을 위해 경납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조망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밑을 파고 비행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거기서 뭐 하느냐?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본 눈빛 중에서 가장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에서 받은 삶은 달걀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훈련 중에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걀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달걀을 받아들더니 순식간에 껍질째 입에 넣었습니다. 껍질을 까는 것조차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순이입니다. 집이 어디냐? 마을에요. 저기 산 너머 있어요. 부모님은 어머니만 계세요? 아버지는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하다. 경비병한테 잡히면 큰일 난다. 어서 돌아가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철조망 밑으로 기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왜 저 아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장 근처 마을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철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성훈이 형 옥수수를 훔친 사람이 총살당했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옥수수를 훔쳤다고 총살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영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씨 가문을 위한 특별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옥수 몇 개를 훔친 것입니다. 그것이 수령님의 식량을 도둑질한 것이니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수수 몇 개를 훔쳤다고 사람을 죽인다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철이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형,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아이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밑을 파고 들어오려던 아이요. 그 아이의 아버지랍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총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몇 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저는 며칠 전 그 아이에게 달걀 하나를 건네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굶주려 있었던 것은 이미 그때 아버지가 끌려간 뒤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영철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잡힌 것이냐? 영철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인민반장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밤에 농장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캐는 것을 봤다고요. 그래서 보위부에 신고한 것입니다. 충성심을 보여주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옥수수 몇 개를 캔 사람을 이웃이 신고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심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적 인간관계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비행훈련을 마치고 경납고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조망 근처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철조망 앞에 순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뜬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일어나 하지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아보니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굶어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한 뒤 어머니와 둘이서 버티다가 결국 굶어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에서 12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다니, 그것도 아버지가 옥수수 몇 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뒤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날면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이들을 굶겨 죽이는 이 체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김영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철이도 엉철이도 저처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철아,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조국이냐? 12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는 나라가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하는 나라냐? 영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령님의 농장에서 옥수수 몇 개를 캤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냐? 그 사람은 가족을 살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게 죽을 죄냐? 영철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영철이의 표정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철이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였습니다. 입대 동기였고 같은 편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철이를 형제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철이는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영철이는 보위부의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저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199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비행장의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고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종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식사는 풍족했고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연료 사정이 나빠져서 비행 횟수가 줄어든 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대 정치지도원한테 호출을 받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북한군에서 사상교육과 감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대에 정치지도원이 있었고 그들은 군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위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치지도원한테 호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사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출받았을 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슨 행정적인 일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지도원실에 들어가니 정치지도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은 서류를 들어 올리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성훈 동지는 최근에 불온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온한 발언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철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조국이냐? 12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는 나라가 그 말이 보위부에 보고된 것이구나.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동지는 작년 11월 숙소에서 김영철 동지에게 반동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우리 조국의 현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철이가 저를 밀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친하게 생각했던 동료가 저를 밀고 한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령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치지도원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의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서 인민들이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박성훈 동지는 다음 주에 있을 당성 단련 강습에서 사상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자아 비판서를 준비하도록. 저는 정치지도원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상투쟁 대상이 되다니 그것은 북한에서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처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곧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영철이가 자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영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철아, 네게 나를 밀고 했냐? 영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네가 나를 밀고 했느냐? 영철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대할 때부터 보위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형을 감시하라고요. 형이 엘리트 출신이니까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형이 좋은 사람이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저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영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형이 저를 너무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진짜 모습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일주일 뒤 당성 단련 강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대 강당에 70명의 조종사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혼자 서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 저와 술을 마시며 농담을 나누었던 동료들, 그들 모두가 이제 저를 비판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성훈 동지의 반동적 사상에 대해 집중 비판을 하겠습니다. 박성훈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에 불만을 품고 우리 조국의 현실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상적 결함입니다. 동지들은 박성훈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신랄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박성훈 동지는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의 현실에 불만을 품다니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성훈 동지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봉쇄 때문인데 그것을 수령님 탓으로 돌리다니 사상적으로 썩어빠진 자입니다. 비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끝나면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수령님의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모든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비판을 끝냈을 때 저는 이미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이 움직이는 것만 보였습니다. 열 번째 사람이 끝났을 때 저는 눈앞이 까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비판이 끝났습니다. 정치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박성훈 동지, 이제 자아 비판을 하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에 의심을 품은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다해 조국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정치지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비판은 여기서 마치겠다. 하지만 박성훈 동지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사상 검열을 받게 될 것이다. 행동을 조심하도록. 그리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하나둘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겨우 다리에 힘을 주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저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따가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피했습니다. 저와 말을 섞으면 자신도 사상적으로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던 조국인가? 동료를 밀고 하고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 충성인가?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공포와 감시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체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체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 대한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비행을 할 때면 항상 다른 비행기가 저를 따라 붙었습니다. 예전에는 1.5km 간격으로 편대 비행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옆에 붙어서 날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남쪽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착륙 후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경납고를 나서면 누군가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숙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감시를 받았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철창 없는 감옥. 그러나 그것은 진짜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행을 마치고 경납고로 돌아오는데 정치지도원의 부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치지도원 동지께서 시키셨습니다. 박성훈 동지가 비행을 마칠 때마다 저에게 호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호위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를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말한 것이 죄입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옥수수밭에서 설탕을 먹었다고 총살당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이 죄입니까? 저는 그때부터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정기 휴가를 얻어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집에서 며칠 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많이 야위인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상투쟁의 대상이 된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려 봐야 부모님만 걱정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저는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이런 봄날이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바다로 가겠지. 바다를 넘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일까?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였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이 아주 맑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군인 동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군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을 나시는군요. 멋있겠어요.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명옥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하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질 때 저는 그녀에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 또 휴가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비행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감정. 그 뒤로 저는 휴가 때마다 평양에 가서 명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대동강변을 함께 걸었고 모란봉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운 동지는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정치범이었어요. 10년 전에 처형당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정치범이었다니 그것은 북한에서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성분불량자,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양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명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셨어요. 새아버지가 당 간부이셔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늘 감시를 받아요. 성분불량자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끌려갈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지금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 체제에 의해 억압받고 감시받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명옥 동지, 저와 함께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명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갑시다. 명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어요.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도망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성분불량자가 어떻게 비행기에 탈 수 있겠어요? 비행장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몸인데요. 저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투기는 1인승이었고 설령 2인승이라 해도 그녀가 비행장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를 두고 혼자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 체제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분 불량자와 감시 대상이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96년 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휴가를 얻어 평양에 갔습니다. 명옥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습니다. 대동강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웃 주민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위부에서 와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요, 무슨 죄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옥이 보위부에 끌려갔다. 그것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강제 노동을 하다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명옥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의 일에 대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당 인맥을 통해 알아봐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조차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녀는 사라진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평양역에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명옥 동지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명옥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운 동지,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동지께서는 살아남으세요.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주세요. 저 대신 자유를 찾아주세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명옥.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명옥이 정치범 수용소로 간 것입니다. 그것도 저 때문에 저를 만났다는 이유로, 성분 불량자가 감시 대상과 만났다는 이유로 저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탈출하겠다. 명옥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다. 자유로운 하늘을 날겠다. 그녀가 가지 못한 자유의 땅으로 가겠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탈출하겠다. 죽더라도 탈출하겠다. 비행장에 돌아온 저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훈련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정치학습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쉬지 않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시를 따돌릴 수 있을까? 저는 먼저 비행 루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비행장에서 휴전선까지는 약 200km였습니다. 그 10일의 속도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시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비행기의 감시를 받으며 비행했습니다. 그들을 따돌리지 않으면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몇 달간 비행 훈련을 하면서 감시 비행기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시야를 잃는지, 어떤 기동을 하면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특정 고도와 각도에서 비행하면 지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 비행기도 그 구간에서는 저를 놓치곤 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미그 21의 항속거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연료로는 휴전선까지 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훈련 비행 때는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1996년 5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훈련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훈련 날짜는 5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그날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실패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옥을 잃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시받으며 사는 것이 삶입니까? 차라리 자유를 향해 날다가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탈출 며칠 전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양에는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성훈아,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다음에 휴가 나오면 꼭 집에 오너라. 맛있는 것 해줄게.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꼭 갈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내면 제가 탈출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각될 테니까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편지, 전할 수 없는 편지. 하지만 저는 써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성훈이가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남쪽으로 갑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겠지만 아마 다시는 부모님을 뵐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죽겠지요. 어떤 결과가 되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고통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고 거짓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꼭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살거나 죽거나 자유를 얻거나 영원히 잃거나.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호가 지켜봐 주세요. 내가 당신 대신 자유를 찾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1996년 5월 23일, 저의 운명이 결정될 날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달걀과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훈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장거리 침투 훈련 3대의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기였습니다. 선두기와 2번기가 앞에서 날고 저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뒤에서 가다가 빠지면 된다.
브리핑이 끝나고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제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2구호기 미그 11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기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가 나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아니면 나와 함께 땅에 처박힐 것이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석에 앉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의가 앞섰습니다. 정비사가 다가와서 연료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체 연료 풀, 보조 탱크 연료 풀.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연료가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쪽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남쪽을 넘어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비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기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륙 후 저는 편대에 합류했습니다. 선두기와 2번 기관 앞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훈련구역은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기동훈련을 한 뒤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훈련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두기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기동 시작. 저는 평소처럼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쪽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명옥이 가지 못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갑자기 기체를 급강하시켰습니다. 고도 6,000피트에서 500피트까지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선두기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3번기 무슨 일이냐? 고도가 왜 떨어지는 것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전속력을 냈습니다. 마하 1.2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빨리빨리 휴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선두기에서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3번기 무엇을 하는 것이냐? 즉시 편대에 복귀하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저는 초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100피트 지상에서 불과 30m 높이였습니다. 산봉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시야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이 높이에서 비행하면 지상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골짜기를 따라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두기와 2번기가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규정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초저공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같으니까 방향만 바뀌면 그들은 저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따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곧 지상 레이더에 잡힐 것입니다. 북한 공군이 요격기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휴전선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연료는 얼마나 남았을까?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는 아직 충분했습니다. 좋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해주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자세히 들어보니 북한 공군 지상 관제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북쪽 11km 미확인 표적 확인하라.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50피트 지상과 거의 닿을 듯한 높이였습니다.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봇대가 눈앞에서 휙휙 지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땅에 처박힐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요격기가 쫓아오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도를 올렸습니다. 6,000피트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넘은 것입니다. 38선을 넘은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넘었다, 드디어 넘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한 공군이 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적기로 인식하면 격추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비행 중에 랜딩 기어를 내리는 것은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공격 의사가 없다. 싸울 생각이 없다. 내려가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마하 1.2에서 500km까지 속도를 낮췄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대의 전투기가 제 양옆에 나타났습니다. F-10신이었습니다. 남한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귀순한다, 공격하지 마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F-16 조종사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수신호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F-16이 저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저를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료였습니다. 계기판을 보니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초저공 고속 비행을 하면서 예상보다 연료를 많이 소모한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F-16에게 연료가 없다고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알려야 하나? 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마시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연료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F-16 조종사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제로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니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아직 날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제발. 조금만 더. 저 아래에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수원 비행장이었습니다. 저는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F-16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청주나 오산으로 가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F-16 무시하고 수원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1000트, 500피트, 200피트. 활주로 끝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랜딩 기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쿵하는 충격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행복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활주로 한가운데에 비행기를 세우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활주로였습니다. 저 혼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남한 공군에서 제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더에 혼선이 생겨서 저를 미군 수송기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활주로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용 지프였습니다. 헌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총 내려, 총 내려. 싸울 생각 없어. 귀순이야, 귀순. 헌병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북한 공군 박성훈입니다. 귀순했습니다. 헌병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총을 내렸습니다. 한 헌병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꽃 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왔습니다. 자유의 나라에 왔습니다. 명호가 봐, 내가 해냈어. 당신이 가 못한 자유를 내가 찾았어. 귀순 후 저는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신문을 받았고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실상을, 전투기의 성능을, 레이더 시설의 위치를, 훈련 방식을,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수집한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비교하면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된 선전으로 인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속았던 것입니다.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자라면서 저는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체제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 특별 임관되었습니다. 1996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령 계급을 받았습니다. 공군 장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문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비판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후배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북한 공군의 전술과 약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전쟁이 나면 그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2022년에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26년간의 군 생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8년, 남한에서 26년, 하늘을 난 세월은 합쳐서 34년이었습니다. 예편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나는 감시와 공포의 하늘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와 희망의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자유의 하늘에서 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 때문에 어떻게 되셨을까?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자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다면 부디 건강하시기를, 돌아가셨다면 부디 편히 쉬시기를. 그리고 명호,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녀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남으세요. 자유로운 하늘을 날아주세요. 저 대신 자유를 찾아주세요. 저는 그녀의 말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에서 대한민국 공군 대령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담도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숨 쉬고 싶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날아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잡혀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시도합니다. 자유를 향해 걸어갑니다. 저는 언젠가 통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명옥의 무덤이라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하늘을 날겠습니다. 통일된 조국의 하늘을 날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성훈이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에서 인사드립니다.